어제 금리가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저금리를 사용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미국 국채의 청산이 나타난 게 아니냐. 만약에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YCC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을 했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상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걸 급하게 진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채권 안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캐리라는 표면 이자의 수익률, 이자에 대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는 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 표면 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튀지 않는 이상은 손해를 보지는 않는 자산이에요. 지금 시기 때에서는 채권에 대한 상품들을 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채취수가 있는 날이죠. 하이투자증권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시는데 항상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환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최근 채권 시장은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를 넘어서고 있고요. 뭐 통화 정책적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외로 이제 최근에 일본의 YCC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 그리고 뭐 최근 직전에 나타났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이런 부분들이 뭐 국채 금리를 조금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속보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제 아주 단기로 채권 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2011년 같은 케이스라면 뭐 당시에는 이제 S&P가 뭐 등급 전망까지도 부정적으로 바꿨고 뭐 신용 등급도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들은 빠지기 시작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뭐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는 형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뭐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버든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촉발시켰던 현상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환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큰 팩터들은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와 현재의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굉장히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5.50%라는 높은 정책금리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걸 글로벌 안전자산의 재확대 현상으로 바로 연결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트레저리 금리들도 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오히려 이게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뭐 수급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정적 영향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8bp 장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였는데 어제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동합니까? 어제는 뭐 어제 금리가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YCC 정책을 일부 수정을 했고 뭐 향후에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조금 통화 정책 정상화를 강하게 시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저금리를 사용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미국 국채의 청산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의 강등이 결국에는 미국 국채의 수급 불균형 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다른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불신을 유발을 해서 이게 미국 국채 시장의 청산으로 또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뭐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연결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YCC의 상단을 조금 유연하게 열어두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장 YCC를 추정하겠다라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발표로 인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갔던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이거를 통해서 뭐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을 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올해는 불안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 정도에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엔캐리 자금들을 빠르게 청산할 이유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불안해진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조금 빠르게 끌어올리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속보는 지금 조금 전에 뭐 1시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왜냐하면 피치는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네. 신용등급 강등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오늘 속보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엔캐리 청산보다는 그쪽의 영향이 조금 더 간밤에는 네, 있었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말씀이시고 말씀 중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합니까? 뭐 제가 뭐 장담 드리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고 뭐 저는 여기에 조금 힌트를 얻은 게 7월달 FOMC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달 FOMC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뭐 파월 의장이 9월달에 동결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인상을 하겠다라고 또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라이브 데이터, 최신의 데이터를 보고 다시 결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특징적이었던 점은 9월달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상 여부를 떠나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던 아니면 동결을 하던 그때 정해진 정책 금리의 수준을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최근에 뭐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나 고용의 현황들을 보면 고용은 여전히 초과 수요 현상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물가는 최근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저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일정 부분 작년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4분기 들어서는 유가의 상승 부분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관련된 그런 인플레이션 요인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지 않는 주거비 관련된 팩터들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뭐 결국에는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가지고 4분기에는 수치적으로는 물가가 조금 높게 보일 가능성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4분기에 계속적으로 연준은 FOMC를 열어서 통화정책 결정을 할 텐데 비록 동결의 결정은 내리지만 뭐 파월 의장이든 아니면 FOMC 내부의 위원들이든 매파적인 입장들은 계속 고수할 가능성들이 높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생각보다 고금리의 기간들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1990년도부터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점검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연준이 인상 사이클을 끝내고 그 고점의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했던 기간은 평균적으로 9개월입니다. 생각보다는 길다는 거죠. 그러면 뭐 9월이든 아니면 뭐 7월이든 정책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적어도 9개월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겠지만 9개월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금리 인하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나머지 뭐 시장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겠죠. 하반기에 과연 연준이 그 평균적인 기간을 넘어서고 다시 정책금리 고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인하로 선회할 것인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펀더멘털 플로우라든지 뭐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뭐 여기에다가 물가 그 정도에는 기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연준이 인하를 조금 검토할 수 있는 환경들이 쭉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개월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을 유지하고 고금리로. 네. 그러니까 9월에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그 금리로 좀 오래 갈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빠르면 뭐 내년 1분기 뭐 2분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희망 회로를 조금 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7월 FOMC의 파월의 발언들을 보면 뭐 그 고점의 기간들을 조금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는 많이 피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트리거는 뭐가 될 것인가?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미리 예상을 해보면 네, 금리 인하의 트리거는 저는 이제 과거에서 경험을 좀 찾아보면 네. 아까 제가 4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1990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고점을 유지하고 인하로 돌아서는 데까지 평균 9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인하로 돌아섰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넌팜 지표, 비농업 고용
자수가 10만 건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아직은 20만 건을 네. 상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업 PMI가 뭐 50부근에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뭐 45에서 40대 레벨대까지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PMI도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행의 상업과 산업대출 관련된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냐? 일단은 이제 넘팜 지수, 제조업, 비농업 고용 지수는 여전히 20만 건을 상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업 PMI는 50선을 넘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PMI는 50선 아래로 꺾이긴 했지만 애매해요. 이게 뭐 과거의 인하 사이클처럼 뭐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냐? 그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꺾였냐?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아까 이제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을 때의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이제 금리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하 사이클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꺾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증가율은 아닌데 이제 한 자릿수대 증가율로 고점을 찍었다가 증가율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상반기에 저희가 SVB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모든 상업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출 규제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시장의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꺾이고 있고, 실제로 고점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상황들이 굉장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거 인상에서 인하로 돌아섰을 때 첫 번째 트리거로서 이번에 좀 관측되고 있는 걸 고려를 한다면 조금 위험한 징후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앞선 두 가지 근거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인하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인하의 조건 몇 가지는 약간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위기가 오고 망가져야 인하가 온다? 이게 네. 망가졌다라고 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침체다 아니다는 저희가 지나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두 분기 GDP 연속.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역성장을 겪으면 이게 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건 지나고 봐야 아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낮은 레벨로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징후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상업 대출.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또 하나 뭐였죠? 그리고 제조업과 제조업, 서비스 PMI 맞습니다. PMI 부분. 네. 자, 8월 시작이 됐고요. 이제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작년에 잭슨홀 미팅 생각하면 네. 굉장히 이 중요도가 있을까 싶다가도 작년 생각하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이게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하긴 어려워요. 일단은 8월 달에 FOMC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달 잭슨홀 미팅을 시장에서는 9월 FOMC의 프리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발표되는 그러면 고용과 물가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8월에 잘 나왔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뭐 잘 나왔다 그러면 뭐 고용 지표가 조금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뭐 초과 수요를 유지하고 있고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동결을 할 거야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 지표가 망가지고 물가가 뭐 안정적으로 잡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로 바꿀 거,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잭슨홀 미팅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그닥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동성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결과만 놓고 보면 7월 FOMC랑은 별반 다를 바 없고, 파월은 여전히 오픈 결말을 유지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고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조금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계속할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에 FOMC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할 가능성들은 있는 거죠.
아무래도 9월에 있다 보니까 8월에는 잭슨 홀 미팅이 조금 더 맞습니다. 네,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뭐 대단한 사람이 정말 마음의 준비나 머리의 어떤 구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쵸? 질문을 뭐 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얘기들의 속내가 좀 본심, 들키기도 네. 하고 본심이 들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보는데 지난 FOMC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를 잘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후년까지 2%뭐 도달을 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혼란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이제 조금 저는 원론적 발언들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내년 후반까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발언들을 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마음속으로는 2%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2%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그 발언도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본심이기보다는. 그래서 뭐 정책 당국자 입장이라면 뭐 마음으로는 그럴진 몰라도 겉으로는 시장의 컨트롤을 뭐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지 않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언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저는 두진 않았거든요.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정말 2%에 도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 전략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보통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이제 뭐 배당을 제외하고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이익을 보는 자산인데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권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좀 그렇죠. 네.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어요. 머제자도 그렇고 미국 국채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한국 국채 기준으로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채권 안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시세 차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4%에 샀는데 3.5%까지 금리가 빠지면 가격은 반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시세 차익 말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채권의 수익률은 캐리라는 표면 이자의 수익률, 이자에 대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자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뭐 국채 기준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비록 제가 산 채권이 뭐 4%에 사서 지금 금리가 4.2라고는 하지만 20bp의 손해는 보긴 했지만 4%라는 캐리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뭐 보유 기간에 따라서는 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이 표면 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튀지 않는 이상은 손해를 보지는 않는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면 이제 만기 보유도 가능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크게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조금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뭐 보수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의 표면 이자 측면들을 고려하신다라면 지금 시기 때에서는 채권에 대한 상품들을 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비록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단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7월 FOMC에서 한 번 인상을 하고 9월 달에 뭐 한 번 더 인상을 한다. 또는 9월 달에 이제 인상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7월 FOMC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 10년물 고점은 3.95% 정도로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상단은 4.20%까지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근데 7월 FOMC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인상의 유무를 떠나서 뭐 지표에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까지 중간값인 뭐 4.08, 뭐 4.10 정도까지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08%까지 오르니까 채권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절대 드리진 않고 있고요.
3% 후반대에서 4%대 초반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표면 이율이 올랐다는 거고 앞으로 상단보다는 하단이 더 열릴 가능성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오르더라도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조금 유지하고 계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엔캐리 청산에 따른 어떤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 뭐 리스크,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변동성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YCC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을 했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시작했잖아요. 정책에 대한 유연성들은 조금 열어두겠다. 물가를 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뭐 일본이 정책을 더 수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근데 일본의 물가 추이를 보시면 일단은 임금 인상률 때문에 적어도 3분기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사실 그 임금의 인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본의 실질 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야지 결국에는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건데 일본이 임금 인상의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바꾸려면 아마 올해보다 내년 뭐 지금 당장 4분기 연내 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2배 넘게 지금 상황에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말까지 계속 갈 가능성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아마 숫자들은 뭐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르게 4분기에 조금 꺾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YCC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수정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준이 뭐 계속적으로 긴축 사이클로 간다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차익의 측면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0%대 금리고 미국이 지금 4%대 금리인데 과연 이게 청산의 메리트가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저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질 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임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불가능.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유연성 있게 하겠다. 뭐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한다라는 걸 좀 돌려. 그렇죠. 뭐 얘기한 굉장히 거라고 시장은. 오랫동안 네. 이제 일본의 그런 정책 그 완화 정책이 조금 장기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화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뭐 하향 조정들을 좀 받았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국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내부의 채권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들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걸 급하게 진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리스크 부분은 없을까요? 좀 염두에 두고 그래도 진행을 해봐야 될. 저는 네. 가장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문제는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 건데 미국 재무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 T빌이라는 1년 이하의 짧은 채권들을 많이 발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상향 조정을 이제 한도를 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줄여왔던 미국의 현금 보유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이 단기 채권들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T빌 발행들을 많이 할 거고 뭐 실제로 그럴 거라는 두려움들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도 자료에 근거해 보면 T빌뿐만 아니라 T노트나 T본드 같은 중장기 채권들의 발행도 늘릴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급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면 이거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재료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 많이 발행을 해도 이거를 사주는 주체가 많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연준이 QT를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도 계속 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제 은행들의 채권 매수 여력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 측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수급 불균형으로 미국 국채 금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한 리스크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